예, 안녕하십니까. 프레지던트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행을 맡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책, 그걸 다루는 첫 번째 넥스트 프레지던트, 유코리아 비전과 도전, 이 책을 쓰신 김택한 경기대 교수님을 모시고 이 책 내용과 현재 대한민국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그 프레지던트 TV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알차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책을 쓰시고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 일체 안 나오시고 우리 프레지던트 TV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김택환 교수님의 인사말을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숱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소수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정예 우리 시청자들과 이제 대한민국의 다음 차기 대통령은 어떤 조건을 맞춰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강국으로 가고 행복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우리 김두수 대표님과 허심탄회 이야기하면서 또 이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좋은 자리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이 하면 이제 넥스트 시리즈가 상당히 지금 많고 지금 이게 넥스트 시리즈 중에서 8번째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8번째 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애정이 가는 책이 뭔지 한번 소개를. 예, 제가 책을 이제 독일에서부터 책을 쓰기 시작해서 제 책이 이제 일본, 미국에도 팔립니다. 네. 총 21권을 썼습니다. 썼는데 예. 넥스트 그전에 이제 빅뱅 시리즈 뭐 등등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대한민국 미래는 독일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목표로 지난 40년간의 나의 어쨌든 그 꿈과 또 지식과 이런 걸 정리해서 10년 전부터 넥스트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근에 태어난 이게 나한테는 가장 애정이 있겠지요. 예. 있지만 이제 또 그 저한테는 소중한 게 이 첫 옥동자입니다. 예. 첫 옥동자가 이 바로 넥스트 코리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한 4세 정도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쭉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직접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쓴 이제 세계 경제 패권 정쟁과 한반도의 미래 이것도 많은 독자들한테 이제 이 평가를 받았고 전 국회의원들이 이제 예. 다 공부하는 이제 그런 저로서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저 넥스트 시리즈 중에서 지금 한 2권 그리고 이 3권 그리고 넥스트 리더십 이래서 4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넥스트 그 리더십도 갖고 예, 왔습니다. 예,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읽은 4권 그대로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네. 약속한 건 아닌데 네. 정말 우연일치인데 저도 이게 뭐 제 스스로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는 비전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책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게 이제 넥스트 코리아 비욘드 저머니 그래가지고 이 독일을 넘어서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핵심적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우리가 다시는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독일보다도 더 멋있는 나라로 가자. 예. 뭐 이겁니다. 예. 정말 뭐 저도 상당히 동감하고 독일이라고 나라가 이제 굉장히 선진국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배우고 따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정말 나라고 또 뭐 우연히 일치있지만 또 분단돼 있다가 통일되고 또 우리와 비슷하게 또 수출 주도 산업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역사적 사실은 그 우리가 통일되면 인구 8천만으로 비슷합니다. 예. 그 독일이 유럽에서 러시아 빼고 가장 큰 나라로 8천만이고 독일은 어쨌든 우리 같이 패전국으로서 분단됐지만 우리는 약속으로 이제 분단된 역사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단일 민족 등등해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수출 주도형 그다음 제조업 중심 뭐 이런 했는데 독일은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5가지를 다 해결한 나라예요.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 경제 성장, 그다음에 전국 균형 발전과
사회복지제도, 예. 그다음에 평화통일, 예. 그럼 유럽의 중심국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 음. 이런 것들을 이제 독일은 이제 그야말로 해결해 가고 있고 우리는 그게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예. 이 책이 보니까 이제 에필로그 뭐 이런 걸 포함해서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부의 내용들이 참 알차고 그 중에 이제 한 5개 장은 대한민국 현실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2개 이제 5번, 6번까지는 이제 그 선거 전략, 집권을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이런 걸 이제 제시했었던데 이 내용 중에 이제 딱 제 눈에 딱 처음 눈에 띄었던 거는 우리가 자치분권의 연방 나라로 가야 한다. 그래야 경쟁성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에 공감하고 있는 바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이제 문명사를 이해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네. 문명 역사를 보면 이제 한때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는데 근대에 와서 몰락하게 된 이유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 나라로서는 미래가 희망이 없다는 그걸 이제 보여준 게 바로 그 제네랄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유럽이 번창한 거는 바로 이제 수없는 이제 소국가들의 이제 이 경쟁과 또 이 연방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발전한 거고 중국은 이제 그 왕정 체제의 중앙 집권제로 모든 걸 억누르고 이제 발전하지 못했던 이제 이런 그 역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우리가 앞서가는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독일, 미국, 스위스 다 연방 국가입니다. 선진국이 다 연방이 다 연방 국가입니다. 예. 그 왜 연방 국가가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연방 국가라는 거는 권한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누지만 경쟁을 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 꼭 뭐냐면 대한민국은 이제 조선 500년 이후에 굉장히 중앙 집권의 나라였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지금 2,500만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이걸 구태여 연방으로 다시 나눠가지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주 세계 문명의 흐름을 못 읽고 있는 겁니다. 네. 독일도 한때 총통이라는 히틀러, 예. 그 히틀러가 어쨌든 가장 강력한 중앙 집권제,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 이게 가장 강력한 북한 같은 중앙 집권제인데 망했습니다.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야말로 한 사람의 소수의 집단이 전체를 지배하는 거는 미래가 없다는 걸 잘 보여줬고 이제 우리도 발전사를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성공하게 된 것은 1차 산업혁명 무시 바로 2차 산업혁명을 갔던 겁니다. 그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선도를 했고 이제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는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미, 울산, 뭐 거제 등등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김대중 대통령이 선도했다시피 또 판교라든 새로운 이 지역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우리는 중앙 집권제라는 잘못된 그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과 돈이 집중되는 거지 실제 나라 발전에 집중에는 오히려 지금 문제성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선진국들이 왜 연방제를 하고 그야말로 이제 균형 발전을 하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경쟁력입니다. 행복 지수를 높이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로 해서 땅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과연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갈 것인가의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그 참 문제가 많은데 그 연방제 국가로 가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이제 스텝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스텝부터 한 두세 개의 스텝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스텝을 밟아야 연방제 국가로 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다음 어차피 저는 헌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야죠. 제왕적 대통령을 없애고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그 선진국 같이 이제 연방 국가로서의 이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이제 연방 국가의 권한으로 줄 것인가. 지금 이미 자치경찰 이야기하고 다 그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육제도 뭐 이렇게 문화 등등 이렇게 가고 이제 중앙 권력은 외교 안보 이제 일부 부분만 하고 이렇게 해서 한편에서는 그 이 주가 도가 시가 새로운 모델들을 막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또 선도 효과도 하고 이게 이제 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고 그걸로 이제 헌법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권한들을 이제 이 그야말로 이제 연방 국가적으로 이제 나누고 만약에 합치고 교수님이 나눈다면 지금 17개 시도가 있고 예. 부울경처럼 이제 음. 좀 크게 한 500만 단위 가까이 구성되는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뭐 전남 전북 강주 이런 식으로 있는데 혹시 어느 쪽이 좀 더 연방 쪽에 좀 간다면 현실적으로 메가시티로 당연히 가야죠. 네. 500만 단위로. 그리고 500만 단위로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지금 그 단위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래야 국제공항도 하나도 있어야 되고 어차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러지만 앞으로는 세계화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공항이고 그럼 500만 단위가 이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하면 거기서 이제 고급 문화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서로 그야 분업된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뮌헨이 뭐 자동차를 발전하다면 이쪽에는 철강이 발전하고 이런 식으로 그 이 수없는 다양한 산업의 분야가 각기 이제 발전하면서 경쟁력을 갖는 이제 이런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죠. 혹시 하나 더 추가를 연방에 대해 추가한다면 이게 이제 수도권이 우리가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해서 2,500만인데 혹시 이걸 대수도권으로 연결해야 될까요? 아니면 현재보다 조금 더 수도권이 큰 세 덩어리를 조금 나누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연방제로 가야 되는 가장 권력기관의 이양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랑 국회가 당연히 세종시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10대 권력기관들이 있어요. 네, 그 네. 10대 권력기관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게 이제 독일 같은 칼스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원주나 가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 한국은행 이게 이제 대구로 가고 그 다음에 KBS가 강주로 가고 이렇게 가서 전국이 이제 그야말로 여러 우리 한국을 지탱해가는 주요 권력기관들이 전국에 골고루 이제 부포해 있다면 서울은 미국의 뉴욕 같은 이런 도시로 가고 이제 예, 이렇게 예. 해서 전국이 균형 발전을 해야 이 나라가 미래가 희망을 잇는 게 왜냐하면 빈익부 이게 이 빈익빈 이 빈익빈 부익부가 이게 극심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게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강남 땅값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떻게 하게 지금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데가 강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모순이고 예. 굉장히 슬픈 현상이죠. 예, 이제 예. 거기서 반려견만 많이 키우지 예. 그야말로 이게 인본주의적 국가가 아닌 거죠. 이제.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선생님 쓰신 이 글 중에서 이제 글로벌 문명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는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브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 어떤 제도와 정책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이제 세계적 흐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체된 역사가 있어요. 지체된 역사가 바로 연방국가라든지 예. 교육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세계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이 있고 이제 일본과의 관계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가려면 퍼스트 무브 가려면 이제 신문명을 꼽혀야 돼요. 네. 신문명을 꼽히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명이라는 건 알다시피 반도에서 다 꽃을 피웠어요. 네. 이제 하나가 이제 그야말로 에게부터 시작한 그리스, 로마, 예. 포르투갈, 스페인, 또 노스 반도인 네덜란드 해서 상업 자본주의가 나오고 그다음 스칸디나비아 쭉에서 이제 세계 문명사를 이들 국가들은 전부 다 일부는 있었지만 패권 국가들이 아닙니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하고 다른 거죠. 예. 새로운 문명이고 그러려면 새로운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 새로운 리더가 엘리케 왕자 같은 또 로물루스 같은 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위대한 이런 사람이 나와서 지금 지구가 갖고 있는 문제성을 그야말로 우리로부터 먼저 풀어가는 이제 네. 이런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첫째 조건이 이제 지금 독일에서 시작된 그 낡은 이념의 노예가 돼서 서로 싸우고 복수하고 이런 정치를 끝내야죠. 네. 끝내고 이제 우리가 진짜 오히려 서로 단합하고 연대하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죄는 처벌해야 되겠지만 인간을 미워하는 이제 이 시대는 끝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구상에서 이제 우리가 신문명을 꼽히는 이런 위대한 미래로 가자고 외치는 리더가 나와야 되고 또 그걸 해야 이제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의 문제라든지 지금 이 옆에 그 패권 국가들의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극복하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대한민국은 뭐 자원도 부족하고 지형적 조건도 불리해서 키울 수 있는 것이 이제 인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은 대체로 교육이나 이런 게 이제 객관식 뭐 시험이다 이런데 이제 이게 주관식이나 토론식으로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아주 그게 삼류가 필요하다. 이 교육에서 이걸 도입해야 된다 하는데 이 잠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교육 받았을 때는 이제 위대한 거는 오바마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입니다. 예. 그래서 우골탑이라도 소를 팔아서 키울 정도로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그 전통이 기러기 아빠 같은 펭귄 아빠 같은 이제 이루어지는데 다른 하나는 이제 점점 우리 그 공교육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선행학습이 학원이 이제 돈을 벌고 학원이 상장하고 이런 괴물이 돼가는 이 교육. 그 다음에 학교 가서 애들이 자고 그야말로 이런 이거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고 이제 우리가 퍼스트 무버라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창의적인 인물을 키워야 되는데 달달 내오는 안기씨 그냥 뭐 경쟁 이거는 이제 미래 희망이 없고 많은 이제 소위 우리 그 메이저 대학의 총장 했던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에 이거 다 쓸모가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기득권이라는 메이저 대학의 그 강력한 기득권이라는 이것 때문에 교육 계획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시도했다가 그죠? 이제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 지금 왜 그거를 교육 계획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는 베이비 부모에 100만이 태어났어요. 예. 근데 지금 20만 앞으로 20 예. 뭐 이제 20만 이하로 30년 떨어지는데 이하로 내려갔죠. 예. 이제 23만 뭐 27만 23만 이렇게 되면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유럽 모든 국가 같이 등록금이 없는 나라가 돼야 되고 학생 천국을 만들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학교에서 민주 시민을 교육시켜야 돼요. 양성 평등 교육을 교육시켜야 되고 이런 교육을 해야만이 우리가 강대국한테 옆에 이 강대국한테 우리가 더 그야말로 당하지 않고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이 대학 등록금 없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 독일이나 일부 프랑스는 프랑스도. 이게 가능한데 그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한때 80%까지 진학률 지금 뭐 70%대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대학 진학률이 너무나 과도해서 그 독일에 이런 데면 30%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그 객차 차이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일종의 대학까지 무료 이 교육이 가능해야 되느냐 이거 좀 너무 지나친 자원의 편중 아니냐 편중의 낭비 아니냐 이런 저 비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기존 그야말로 이제 교육을 하나의 비즈니스하는 그 마인드에 잘못된 신자본주의의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예. 교육은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진정한 그 이 사회복지 국가는 이제 내가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돈 없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 없어서 공부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는 이념을 떠나서 독일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은 이 세 가지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합의하고 추진해 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 고용의 나라로 가고 있고 완벽한 사회보장제도 또 완벽한 의료보험제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어떤 지금 충분히 실현하고도 남는 게 뭐냐면 지금 이미 대학 정원이 57만이에요. 근데 예. 원래 10만이 부족해. 예. 앞으로 이야기했지만 23만 반의 반도 안 돼. 예. 그러면 이미 지금 대학의 교육부가 쏟아붓는 돈만 해도 등록금 없는 사회에 충분히 가능하고 예. 또 한편에 우리가 깡통 대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재단 재원금 이런 데 없어 빼먹고 가요. 예. 그걸 독일 같이 유럽 프랑스에 다 국립화 시켜서 그야말로 지금 새로 정리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미래 희망을 주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제 책에도 썼지만 유럽의 기업들은 전부 다 이 교육에 대해서 스스로 기업들이 사람을 인재 양성을 해요. 우리는 뽑아만 가. 저희들도 한때 이제 현대나 이런 데서 직업 훈련소를 자체 그렇게 해서 제조업 인력을 양성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야말로 기능인들만 했는데 이제 독일같이 4차 산업혁명의 대학- 전사를 대학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사관학교 어차피 월급 주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삼성, 뭐 현대해서 이게 이제 독일은 한 360종의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보니 거기 가는 사람이 35%, 대학 가는 애들이 35%, 안 가는 애들이 한 30% 이렇게 해서 인구 구성상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가는데 우리도 이제 충분히 그렇게 가서 이제 이쪽은 무슨 분야에 가장 우수한 전사들, 이쪽은 무슨 가장 우수한 이렇게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는 이제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도 이 엄청난 이제 이 인재를 활용해서 썼던 거를 사회에 환원해야죠. 그러면 미래 세대에도 돈을 투자를 하고 대표적으로 독일 지멘스 같은 경우는 1년에 7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우리는 삼성이 500억도 안 해요. 이제 이게 이제 본질적인 차이인데 왜 우리 정치 리더들은 그 문제를 제시하지만 요번에 제가 아는 지인이 그야말로 지멘스 우리 같은 삼성 회장이 됐어요. 그 양반이 우리 같으면 이제 그 직업학교 출신이에요. 이제.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장기적인 인재 키우는 문제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한다면요. 그 이제 선생님이 산무 중에 이제 입시 지옥을 없애야 한다. 이게 이제 원리상은 맞는데 한국은 어차피 그 명문 대학이 있고 이게 그 학력에 있어서의 이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입시를 없앨 수 있는 행태로의 어떤 구체적 입시 제도 만약 이것을 현실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뭐 크게 세계적으로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제가 유럽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그 가보니까 아까도 이 토론식 또 서로 학교에서 해법을 배우고 또 창의적이고 이런 식으로 가려면 지금 같은 권력 구조의 하이라키에서 대학 서열화에서 권력을 쥐고 하는 이 구조를 없애야 되는 크게 바꿔주면 바꿔주면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그 메이저 대학 나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긴 한데요. 선생님 최근에 이제 이 공정에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될 때마다 시험 제도를 부활하라. 그 시험 제도라고 하면 객관적으로 사실 객관식을 하자는 뜻으로 보이고 그게 점수가 가장 공정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장의적 인재를 키우려고 하는 뭐 토론식이라든지 약간의 주관식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으로 나가는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마침에 이제 삼성, 현대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의 메이저 대학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참여해서 새로운 인재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또 인재를 양성하면 지금 한국의 메이저 몇 개 대학의 그런 플레이는 다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이제 대학 입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글로벌로 경쟁해야 되는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공백 상태를 나는 우리 기업들이 어차피 우리 기업은 이미 글로벌화돼 있으니까 인재 양성을 글로벌식으로 양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자연적 해결이 됩니다. 그 있는 것 갖고 해결하려면 안 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 비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을 더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독자 여러분은 그럼 다음 이제 큰 이제 후반부에 우리 김태관 교수님이 제시한 집권의 법칙이 있습니다. 집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 집권의 전략 전술 이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선 승리의 법칙이 있다면서요. 그 이제 대선 승리의 법칙은 대맹제가 지난 내가 10번의 선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소위 말 이제 가장 우리 역사적으로 그 핫했던 선거 중에 하나가 71년 선거입니다. 그 이 박정희와 김대중 붙었을 때 그때 우리 역사에 저는 이제 이 변곡점이었다고 보는데 그때 그냥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만 하고 우리 참 대단한 자원 그 40대 기술원들한테 물려줬더라면 우리 역사는 30년 땡길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유신이라는 역사의 태행의 길로 갔던 거죠. 슬픈 일이죠. 그때 보면 미국은 케네디, 독일은 빌리 브란트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그 이데올로기에 남북이 그 우리 것도 아닌데 그 잘못된 이데올로기 계물을 모시고 자기 국민을 탄압했던 그 슬픈 역사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이제 그야말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87년에 그야말로 그 호원 철폐, 그야 독재 타도를 통해서 이제 직선제를 쭉 했는데 지난 30년간을 쭉 보면 딱 하나입니다. 연대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지는 건데 그 연대가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현 정부한테도 현 정부 지지층한테도 시사점을 주는 건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야말로 유신잔당이라서 DJP 연대를 안 했으면 집권이 없었습니다. 그 DJP 유신잔당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던 유신잔당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평적 우리나라의 위대한
그 정권 교체가 가능했고 IMF 극복도 가능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어요. 그때 아시지만 그렇게 또 진보 쪽에서 반대했지만은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리더십으로 문화 교류를 했기 때문에 개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방탄소년단도 있고 예.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힘을 믿은 겁니다. 예. 그 정파 소수의 사람을 믿지 않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재벌 그렇게 욕하면서 재벌 2세하고 손을 못 잡았으면 없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우리 시대가 가져야 될 게 나중에 또 이야기했지만 바가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의 글로벌 마인드와 그야말로 통큰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막 그야말로 공격하는 이런 문화는 그 세력을 죽이게 되고 그 나라를 죽이게 됩니다. 그 기승전결 이게 그 권력의 사이클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일었을 때 제일 중요한 3요소로 리더, 검증된 리더, 그렇지. 핵심 참모, 그렇지. 대중정당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예. 요 세 가지가 뭐 바로 동의가 되는데 예. 현대 정치에는 여기서 약간 이제 하나 이 결정적 이 세 가지를 좌지우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심 팬덤 지지층이 이제 생성돼서 뭐 긍정적 의미에서 보면 이제 노사모 같은 그리고 지금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 바 이렇게 부르는 이 관계가 이 세 가지 요소와 이 세 가지 요소의 충돌된 요소 이걸 더 이렇게 정복시킬 때도 있지만 이것과 충돌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근현대사에서 최고 패거리 정치는 하나는 히틀러의 나치였고 다른 하나는 스탈린의 코무니즘이었어요. 예. 그것서 나머지 배제 세력들은 다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말로만 공격하고 그게 나치즘과 파시즘의 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로 공격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테러를 하고 그 다음에 공권력을 잡아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직접 권력 행사를 갔던 이런 길인데 아름다운 팬덤 문화는 장래에도 뭐 누구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이야기한 노사모. 근데 이게 노빠로 간 순간 이게 이제 그야말로 그 정권에 그야말로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지금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시대에서 이제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 위대함이 이제 홍익인간 정신입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 콩 한 자국도 나눠 먹고 이제 이런 위대한 이게 지도자하고 그 지도자를 더 훌륭하게 만들고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들고 이런 노무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 응? 네. 이걸 이제 실천해야지. 그게 그야말로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응? 그야말로 응? 어느 폭탄이나 이렇게 하면 그 집단과 그 단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다 보여줬죠. 이번에 가장 그걸 보여줬던 게 트럼프 또 지지층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응? 독선이죠. 네. 오만 응? 이런 것들로 그야말로 몰락의 길로 갔던 이런 것들을 스님 이제 쓰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제3지대나 제3세력으로 성공한 게 없다. 다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면서 집권하려고 하면 중도 이렇게 중집지대의 중도를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양당의 흐름이나 양당의 지지층은 약간 극단으로 나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도라고 하는 것들을 행성시키려면 각 정당에서 중도를 행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하고 제3 세력이라든지 제3 후보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중도를 포괄하는 이 전략이 약간 겹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 거라고 봅니까? 그 이제 문명사적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시면 그래도 오늘날에서 아직도 우리가 읽고 있는 고전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하나가 이제 플라톤의 국가론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고 이쪽에서는 이제 대학 이제 중용 모노 뭐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 뭐라고 다 쓰느냐 하면 가장 깨어 있는 그게 중산층이고 중도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빠는 그야말로 극단 세력은 자기 그것만 독선만 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고 위대한 정치는 어쨌든 그 자기 진영의 사람하고 이 중산층을 같이 연결해서 갈 때 그 나라는 발전한다고 2000년의 역사예요. 그게 예. 또 그대로 와 있고 그래서 나치즘이나 공산주의 다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극단으로 간 거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제 지금 이래 보시면 이제 정치라는 것은 정권을 잡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의 본질입니다. 근데 2016년에 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김종인 그야말로 위원장을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그야말로 상고초려가 아니고 식고초려를 했어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이겼는 거는 안철수 탈당하고 막 할 때 딱 하나입니다. 친노의 상징인 이해찬 그다음에 이 정청래 친구입니다. 예. 이번에 또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야말로 선거의 큰 발판 중에 하나가 태극기 부대하고 단절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한 패권 세력을 부활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 시사점을 저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이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그래서 이제 중도라는 것은 그냥 정파적 중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새로운 그래서 기존의 정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든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저거 샌더스가 이길 수 없습니다. 바이든이 이겼던 이유가 그런 거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16년 하지만 이분이 바로 자기는 항상 중도 우파라 그러지 중도라 그러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리더십, 그래서 다 포용하고 그죠? 이제 이렇게 가면서 미래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려면 뭐 소수 일부 세력이 하면 되는데 이 나라는 여기까지 온 위대한 우리의 국민이 있어요. 그야말로 독일에 막장 가고 베트남 전쟁터, 사우디 모래터, 또 이게 우리 강주 항쟁부터 이 산업화 민주 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미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명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문명의 흐름을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앞서가야 되는데, 다른 주제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정치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는 문명의 흐름을 정치인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선생님 말씀 중에서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주의고, 특히나 영남 패권주의가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책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영남이 그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은은히 보이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보면 사실 영남과 호남이 손을 잡아서 영남 패권의 일부를 갈라쳐서 집권한 전략을 써왔는데, 유독스럽게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이제 우리가 이제 50년을 영남이 잡았어요. 그 잘했으면 뭐 계속 잘하라 그랬는데, 이제 지난 10년씩 그 소위 좌우가 한 문제 잡았는데, 지금 청년 실업의 문제, 양성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자살률의 문제 다 나빠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저는 송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김종인 오늘 보니까 위원장 어떤 인터뷰에서 뭐 가장 훌륭한 분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뽑는다. 그분 나름대로 공과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을 뛰어넘는 그런 리더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TK 출신입니다. TK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제 경상도 말로 많이 묻다요 고만아요. 그래서 지역 감정이라는 걸 다시 하지 말고, 호남 후보라도 좋은 분이면 우리가 밀어서 더 성공할 DJ만큼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내가 그래도 이 시대에 내가 외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내가 TK 가서 지금 영남 가서 특강하면 이게 많이 먹혀요. 또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나라가 어쨌든 잘 돼야 된다는 우선순위, 이게 우월적 가치가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이 위대한 국민들이 갖고 있다는 공통분모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권 리더십과 관련해서 대선 후보가 이제 이게 뭔가 당선이 되려면 그 교수들 전문가들 쭉 물어서 10가지를 나열했는데 그 중에 1번이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 시대 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겔이 이야기했던 그 시대에 국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가치들이에요. 정신이에요. 집단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대 정신이 쭉 지나오면 이게 성견지명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후견 설명에 가까운,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미리 캐치하기 참 쉽지 않은데 어떤 나름대로 과학적 뭐 분석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럼 그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맨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하면 이 시대에 그야말로 속삭임들과
뭐를 어떤 세상에 꿈꾸는지 그걸 도출해낼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장입니다. 현장을 저는 이제 전국에 다닙니다. 다니면 이제 기업인도 만나고 시민도 만나고 정치인도 만나고 그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 목소리를 보고 이제 그걸 이제 담아내는 게 이제 언론이 최대한 담아내려 그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문명사적 발전의 지도자의 통찰력이죠. 통찰력을 봐서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야말로 이제 행동한 양심을 내걸고 이제 준비된 대통령 후보로서 경제 대통령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 전에 2차 산업혁명하면서 전부 다 패배의 의식이 있을 때 하면 된다 이걸 내걸고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깨어있는 시민으로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기업도 보시면 우리 기업사에서 2차 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상징이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이 이봐 해봤어 그 한마디입니다. 군지를 갈 때 하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이야기한 게 자식 마누라 두고 다 바꾸라는. 근데 지금은 다시 새로운 슬로건이 나와야 돼. 그건 이미 과거입니다. 그 새로운 이 나라의 국민들하고 같이 슬로건과 브랜드를 만들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걸 총체적으로 시대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1년, 22년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시대 정신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대통합이라고 봅니다. 대통합으로 가고 그 통합의 거부 세력들은 극단 세력들이에요. 그럼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권력 법칙이고 진노친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 양성 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숱한 이제 지금 우리 사회에 크게 한 5가지입니다. 양극화, 뭐 이런 것들을 균형 발전,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성, 이 대통합과 그걸 저는 전진하는 지성이라고 내건 거죠.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우연찮게 이 대통합을 이야기하면서 필요한 것이 이제 전직 대통령의 사면 이야기를 쓰자마자 또 이제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는 바람에 이게 이제 오해도 생겨서 이제 가짜 뉴스까지 발전해서 김태관 교수님이 이낙연 대표의 뭐 참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이 대통합과 사면 이게 꼭 연결됩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뭐 하여튼 그 유튜브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수없이 나오라고 하는데 제가 안 나갔습니다. 안 나오고 오늘 처음 나와서 내가 그 비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연말에 이제 제가 국민일보 고위 간부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연말에 해서 저보고 이제 칼럼을 한번 써달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국민일보 하면 기독교 신문이니까 요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 포용, 용서. 이제 이게 이제 뭐 또 내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썼는데 보니까 1월 2일 날인가 1일 날인가 이제 통신사들하고 이낙연 대표가 하면서 거기에서 진짜 우연히 이제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몰랐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프레지던트 TVN 유튜브 방송 안 봅니다. 보니까 뭐 나한테 숱하게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와서 이거 뭐 어디 뭐 모시고 보라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민변 회장 한 변호사분한테는 했어요. 야 이렇게 내 페이크 뉴스가 막 가짜 뉴스가 한다 이러니까 교수님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이래 그게 제 실수였어요. 그냥 대응을 했었어야 됐었어요. 그게 가짜 뉴스라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낙연 대표가 나를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임명했다는 거야. 이제 그 이상호 그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런 오퍼를 받아도 하지도 않고 내가 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영남 출신으로서 영남 특강 가면 계속 또 정치 보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영남에서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이 시대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다시는 정치 보복 같은 용어가 이 땅에는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지금 집권하고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사면을 해서 그 지금 그 유종의 미로 대통합의 정치를 보이시는 게 지금 좋지 않겠는가 했는데 이분이 이제 또 사면에서 오히려 내 때문에 나는 이낙연 대표가 힘들어서 내가 미안한 면도 있어요. 없잖아. 우리는 뭐 그냥 뭐 내가 영남 출신으로 소신으로 그냥 이제 한 거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또 한편은 제가 그때 보면서 그 극단 세력들의 그 정치적 개입이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통합, 뭐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통합을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실정이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국민 통합을 주장하거나 이걸 하려고 하는 그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내 지지를 받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뭔가 이 뭐 특히나 민주당 계열에서는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냐 이래서 상당히 이제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어떤 당위와 그 현실의 수단을 사면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조금 그 뜻은 맞으나 현실에서는 이게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니 이제 그걸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한편은 유신잔당 재벌 2세하고 연대했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빌리 브란트입니다. 빌리 브란트가 어쨌든 당시 이제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제 대연정을 못하게 했어요. 그 대연정의 총리가 누구였느냐 하면 이제 나치 부역자예요. 우리 같으면 나치 부역자 중에 부역자인데 빌리 브란트가 정치는 나한테 맡기라. 내가 그 이 나치 부역자하고 연대해서 내가 이 정치를 하면 그 통합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정치를 하냐. 지도자가 그래야 됩니다. 그 대중에 휩쓸리는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더 위대한 그래서 빌리 브란트는 더 꿈이 뭐냐 하면 미국과 소련이 만든 냉전의 질서를 해체하는 겁니다. 이제 그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 나치 잔당하고 손잡는 거야. 이거는 뭐 하수 중에 하수고. 그래서 또 하나는 더 많은 민주주의. 더 많은 민주주의에서 그야말로 학생 청구를 만들어서 밥팩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고 그다음 사회보장제도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노사 공동 결정법 이런 것도 확 만들고 그래서 세계에서 그야말로 미국과 소련이 만드는 잘못된 그 인간의 권리를 탄압하는 냉전의 질서를 해체하고 독일 국내를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게 진정한 리더입니다. 제가 볼 때는 독일은 이게 연정이 가능한 다당제 체제에서 중도 수렴이 가능한데 지금 한국이나 미국은 보면 극단적 양당제가 되면서 소위 국민 통합은 말로는 외칠 수 있으나 정치 구조나 제도가 절대로 이게 합할 수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위대한 독일의 그 건국의 주역이었던 아데나우어가 과반수를 다 넘었는데도 연정을 했어요. 권력이라는 거 나누면 더 커지는 거고 지만 지울수록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선거를 합니까? 선거를 하면 선거는 한편에서 좋은 선택이지만 하나는 심판이에요. 이번 선거도 심판 받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선거는 선택을 받은 거고 이렇게 민주주의는 이렇게 다시 잘하면 선택을 받고 못하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는 게 뭡니까? 잘하는 게 뭐냐? 국민 다수의 더 나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지 한 줌도 안 되는 그 바 세력에 그거는 스스로 그 세력들이 몰락기를 가는 걸 세계 역사가 다 보여줘요. 미국이란 나라도 어떤 나라냐 딱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전형적인 민주주의의 한때는 모델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그렇게 양패권으로 가면서 미국이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맞아 몰락 그게 뻔히 보이는데 근데 그거를 찬양해? 근데 우리는 지금 어쨌든 미국은 패권 국가고 중국은 패권 국가인데 우리는 패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에서 패권을 행사하는 세력에 대해서 국민은 심판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심리를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은 촉으로 읽고 있어요. 저는 세계 문명사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계 흐름을 봐도 우리가 뭐가 더 좋은 가치인가? 우리가 이걸 앞서가서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또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요. 이 책의 이제 결말 같은 건데 교수님이 제시하고 있는 집권 전략은 신 DJP 대연합입니다. 요 핵심이 뭡니까? 대연합이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야말로 당시에 이제 이 그야말로 JP 그다음에 박태준까지 합쳐서 어쨌든 DJT라고 DJP 그렇게까지 이제 해서 이제 이 그야말로 가장 이 땅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대통령이 그야말로 집권하는 대통령이 정치공학적 대통령이 아니고 성공한 대통령을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국민 다수한테 박수 받으면서 지금 독일의 메르켈 같이 70% 80% 박수 받으면서 16년 동안 했는데도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우리 국민은 독일 국민보다 더 위대해요. 정치 지도자가 깨우치고 또 깨우쳐서 그야말로 이제 이 국민들한테 부응할 수 있는 이런 리더가 저는 나오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럼 만약 이게 이제
또 지역 연합입니까? 아니면 다른 가치 연합입니까? 무슨- 지역 같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같이 가서 그래서 저는 왜 연합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그 영남이 패권으로 아까 이야기한 지적하기 때문에 패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고 오히려 호남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패권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정치공학적으로 갈라치게 하지 말고 그냥 말로 당당하게 자기 지도자라면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러다. 지금 누구도 그걸 제시 못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내가 꿈꾸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고 비전과 공약과 희망을 제시하고 그다음 거기에 갇힌 연대 세력들을 낡은 이념이 아니고 패거리가 아니고 그 같이 묶고 가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정권을 맡겨서 실적을 업적을 내는 이 장관들을 임명해 가야 돼요. 예. 가서 그래서 실적을 내서 이제 국민들이 이 정권 성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국민 전체가 박수치고 진짜 계속해라 하는 이런 국민은 거기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정치 리더와 그 집단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처음으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성공하는 대통령 이 한번 우리가 만나고 떠나는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튼 저 넥스트 프레지던트 이 책 내용에서 오늘 주요한 거는 이제 시간이 뭐 참 부족합니다만 우리 워낙 김태관 교수님이 열정적이고 어디 강의 가면 정말 떨썩떨썩하게 만드시는 분인데 이렇게 앉아서 대담을 하다 보니까 그 열기를 다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쨌든 차기 대통령의 요건과 이를 갖춘 리더 이게 이제 이 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묻지는 못했는데 마지막 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자 차기 대통령의 요건과 이를 갖출 리더가 과연 누굴까요? 아직은 이 국민들한테 선택받는 후보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이제 지난 10번의 대선의 패턴대로 나와 있죠. 예. 패턴 아까도 이야기하신 대로 이제 우리 거대 양당의 어쨌든 검증된 리더가 돼야 되고 그죠?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세력 구도가 연대가 이제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전과 시대 정신 네. 이걸 이제 제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지금 몇 명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죠. 그죠? 네. 거론되고 있는데 모든 선거는 선거 끝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예. 시작이고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네. 기회는 있고 그래서 가장 첫째 중요한 게 본인들이 꿈꾸는 세상이 뭐냐 이걸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 그거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먼저 선택을 받고 심판을 저도 받고 뭐 그죠?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맞는 사람들끼리 모으라는 겁니다. 그죠? 뭐 그게 뭐 영남, 호남 무슨 충청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뭐 그 다음에 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죠, 그죠? 예. 나는 이제 지금 요번에 만약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인사를 한다면 총리 40대, 네. 그다음에 외교장관 그것도 뭐 30대 이런 식으로 좀 이 미래 세대한테 기회를 주고 그 미래 세대가 좀 실수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성공해낼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가감한 이제 이게 교체. 그럼 나는 문 대통령께서 그 김종인 당시 2016년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 성공으로 끝내가기 위해서 그걸 이제 하시고 박수 받으면서 나오면 진짜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제 넥스트 프레지던트도 꼭 성공하는 대통령 예. 이 땅에 우리 국민들이 독일 메르켈 같이 떠날 때 떠나지 마시오 막 박수치는 이걸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정치 지도자라면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권한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넥스트 코리아로 시작해서 넥스트 리더십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 패권과 한반도의 미래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8번째 쓰신 이제 넥스트 프레지던트 요 책 흥미진진하고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지금 오늘은 뭐 그게 5분의 1도 제대로 못 다룬 거거든요. 꼭 사서 한번 구독해 주시고요. 마지막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혹시 예. 뭐 말씀? 우리 존경하는 프레지던트 TV 우리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는 프레지던트 이 TV 시청자들이 저는 일당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세계 문명의 흐름을 읽고 우리 역사를 반추해낼 수 있고 또 미래에 우리나라가 갈 길을 같이 진정한 해결의 이야기하는 시대 정신의 그야말로 이제 미네르바가 되는 이제 이런 하나의 동지로서 또 이 좀 더 통 크게 그야말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과 또 이
저가 같이 또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김택관 교수님 같은 분들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더 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의 책 넥스트 프레지던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